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Q1 좀 설명을 드렸고 또 풀어오신 거 질문하십니다. 네, 뭐 어쨌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과 유형을 가르치면서 분석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지식이 많아지면 사고의 분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쉬운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삼포 가는 길을 깔아놓은 것도 난 네가 이거 아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깔아놨어요. 근데 삼포 가는 길을 안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다던데?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서 배웠어? 나는 학원에서 배웠어? 학원에서 배웠으면 배웠어. 저는 이제 1학년 내신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신에서 중요했던 게 뭐 수능과 출제 다 똑같이 중요한 거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삼포 가는 길에서 너 한번 아니가 얘기했고 너 삼포 가는 길에서 뭐가 중요하다 배웠니? 기억이 잘 안 나요? 삼포 가는 길이니까 아무도 여로용 구조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치? 여로용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S1 지문도 삼포말 폐가 음내 장터 여기 이렇게 해서 여로의 어떤 변화 같은 거 공간적 변형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고 삼포 가는 길이 전작시거든? 삼포 가는 길이 어떤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다 니네 전작시면 혹시 뭐 소설 써보신 분 있으세요? 나 소설을 써봤다. 써봤어? 그 소설을 써보면 이게 시점이랑 되게 맞물려. 전작시면 직접 제시가 훨씬 수월해. 간접 제시보다 정보 전달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그냥 직접 제시 문장이 훨씬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 훨씬 수월합니다. 아? 근데 전작시인데 간접 제시 위주야. 그러니까 정보 전달량을 많이 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삼포 가는 길에 맨 끝에 뭐 있어? 반전 있죠? 그치? 그 반전이 뭐였지? 배울 때문에 반전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좀 해피해 보이는 사람이 정씨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정씨라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져. 고향을 상실하거든. 그러니까 정보 전달량을 많이 주면 그런 반전 같은 거 만들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특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뭐 내신에 출제하든 수능에 출제하든 예를 들어서 1번에 지금 정답 선지가 1번이잖아요. 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심리를 전해보다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결국 간접 제시 얘기하는 거잖아. 문제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험에는 되게 중요한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물론 학교 선생님의 경향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한테 잘 전달을 해줘야 된다. 오늘 지금 제가 한번 진짜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정보를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내가 좀 노력할수록. 근데 어찌됐건 학교 선생님은 경향도 경향인데 진짜 시험에 중요한 게 나오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되게 객관적이에요. 제가 어떤 3, 4개년의 어떤 시험지를 분석해보니까 거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내용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서답형이 단답형 같은 게 많아. 그러니까 니네 1학년 때도 그랬니? 약간 단답형 소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변수가 안 되지. 그치? 객관식에서 좀 성적이 갈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객관식 같은 거, 특히 객관식을 잘하려면 아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좀 문학 개념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84페이지요. 이 작품은 뭘까? 아, 여기서 3번 아니면 4번? 4번이요?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소설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설은 영어로 뭐라 그랬지? 노벨이라 그랬지? 노벨은 뭐다? 자와 자를 억압하는 세계화의 대립이라고 말씀드렸지. 그치? 그래서 항상 지문 내에서 억압당하는 애가 뭐야?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지난 읽었을 때 이 지문 안에서 제일 억압당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건우가. 아,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제일 억압당한 사람 누구야? 사실 건우 할아버지가 맞겠죠. 근데 건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억압당한 그 역사가 거기 니네 그 3번에도 잘 나와 있잖아. 건우 할아버지가 소년일 때부터 계속해서 뭐야? 이대 어떤 삶의 터전을 유력자, 즉 힘 있는 사람들한테 뺏겨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사실 건우가 보기의 핵심은 두 번째 주에 저항적 주체의 모습이라는 거 밑줄거 볼까요? 그러니까 그 4번 보기 두 번째 저항적 주체의 모습. 그러니까 저항적인 주체는 건우라기보다는 누구로 봐야 되는 거야? 건우 할아버지로 보는 게 맞겠죠.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 이분은 어떤 소설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어떤 강자의 수탈이야.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데 근데 이게 좀 그래. 되게 내용이 보면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야. 어떤 강자의 뭐 약자 수탈이라고 해볼까?
근데 약자에게는 어떤 삶의 터전이야.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강자한테는 이 조마의 섬, 뭐 모래톱이하고 조마의 섬, 이게 그냥 탐욕의 대상밖에 안 돼. 이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뭐 비유를 들으면 강자가 뭐 양이 한 99마리가 있어. 양이. 근데 약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뺏는 거예요. 그 사실 한 마리 없어도 되잖아. 근데 약자에게는 그 양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뭐 먹이고 씻기고 작치자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그냥 탐욕받고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는 서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제가 지금 수록해놓은 모래톱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데, 이거 말고도 사업촌이라는 작품도 유명해. 이 두 작품 모두 작가 이런 뚜렷한 경향이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내시라던가 수능에서 다뤄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관용어, 그 산문에서는 어휘를 물어보는데 비문학처럼 무슨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가 아니야. 관용어야. 속담이라던가 한자성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돼. 한 200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질문하세요? 모래톱 이야기 되게 슬프게 끝나. 그러니까 건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건우 할아버지 저항적 어떤 그 민중의 주체가 되는데 막 젊은 깡패 같은 애들 막 보내가지고 막 그래갖고 또 막 뭐지? 아, 뚝을 쌓았어. 근데 그게 비가 막 많이 와서 한 번에 터지면 말이 잠긴단 말이야. 이게 약간 삼각주처럼 형성된 곳이거든요, 조마의 섬이. 그래서 뚝을 허물었단 말이야, 건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그 유력자들이 나쁜 놈들 보내고 깡패 같은 놈들 보내서 막 험한 소리 하니까 건우 할아버지가 좀 늙으셨어도 원래 시골 할아버지 중에 파이팅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을 잡아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려요. 죽어. 그래서 그 나머지 깡패는 도망가고, 그래서 경찰 와가지고 건우 할아버지 내가 죽였다, 내가 그랬다 하면서 이제 뭐 끌려가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현실 고발적인 작품을 1인칭 주인공으로 잘 쓴다. 예, 그 어떤 그 인물의 슬픔 같은 거, 비극에 몰입하게 되면 어떤 현실 비판성이 좀 죽어. 그러니까 보통 관찰자의 시선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서술자가 건우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 난 다음에 아이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군대가 그 마을에 이제 정지했다. 이제 그것도 또 한 번 또 빼앗기는 수탈의 역사 같은 것을 암시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여튼 저는 SU까지 프로라 말씀드렸어요.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십니다. 다 진짜 굵직굵직한 작품들입니다. 예. 81쪽에 1번에 3번 그 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C가 왜 소외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없었잖아요, 거기. 근데 날로. 아니 근데 난로 주변은 없지만 역장이 그 난로에다가 톱밥 같은 거 좀 더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가고 나서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난로에다가 톱밥을 더 주워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사평역에 모여있는 이런 어떤 그 평범한 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온기를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니까 특별히 여기서 누가 소외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임철우의 이 사평역이라는 이 소설, 이 원래 임철우라는 분은 분단 문학의 거장입니다. 몇 해 전 작품 하셨고요. 분단 문학 위주로 많이 쓰셨어.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 시 있는 부분에다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어떤 작품을 넣어놨어요. 그거 기억해? 사평역에서라는 작품? 기억 안 나지? 그치? 그 문학 작품이 되게 작가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나 봐. 그거 각색해서 쓴 게 임철우의 사평역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설인데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 강해. 시가 원작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도 거기 보면 그 3번처럼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거. 보통 문학에서 형식을 물어볼 때 소설은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지 표현상의 특징이라고는 안 해. 표현상의 특징은 뭘 표현상의 특징을 보통 많이 하냐? 시에서 형식 물어볼 때 표현상의 특징 많이 묻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발문이 좀 변경이 된 거고, 그냥 뭐랄까 그냥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이 공간적 배경도 그 시간적 배경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 어떤 서민들이 모여있는데 그렇게 뭐 약간 그 온기로 몸을 좀 녹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지난날 같은 거 회상하기도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니네 좀 앞부분이랑 비교해보면 니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시에서
근데 62페이지 한번 봐볼래? 근데 이제 뭐 문학은 사실 그냥 좋으니까 내가 아름다움이 느껴지니까 문학을 감상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를 풀려보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곽재구의 사평역이라는 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구절이 어디냐면 비의 가운데 부분이야. 산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가로로 꼽을까요?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가운지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는 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까지 좀 가로로 꼽을까요? 이걸 모두들 알고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 구절을 너네 보면 알겠지만 80페이지에서도 그대로 니은 보면 알겠지만 거의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 80페이지에 너네가 니은을 보면 정말인지 산다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의 핵심이 되는 말은 뭐죠? 이 구절에서 어떤 그 화자든 인물든 처해 있는 상황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지? 뭐지? 상황의 핵심, 소재 말고 상황의 핵심이 되는 거. 응? 아니, 실목은 태도고 귀향 아니야? 귀향? 그렇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고향 돌아갈 때 그 소박한 선물이 뭐가 되는 거야? 뭐 한두름의 굴비라던가 한 광주리의 사과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이게 약간 인생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니네 아직 어리잖아, 그렇지?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뭔가 어떤 포부도 있고 이상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사실 이 고향이라는 곳은 물리적으로 내가 살고 태어나고 자란 것도 되겠지만 이걸 좀 우리가 문학적으로 확장시켜보면 고향은 사실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약간 부모 같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 이게 되게 밀접한 이미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장성하신 부모님을 곁을 떠날 거라고요. 그치? 그 니네가 이제 부모님 밑에 잘 자라서 무언가 떠나서 어떻게 서울 같은 데겠지. 뭐 낯선 곳이면서 니네 어떤 이상 같은 것을 뭐 시연할 곳일 거야. 큰 포부를 갖고 갔지만 뭐라는 얘기야. 현실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내 능력이라던가 내 그런 거와 무관하게 큰 성취를 못해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해? 명절 같은 데 되면 고향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되게 피곤한 몸에 어떤 소박한 어떤 물건 같은 거 엄마 아빠한테 뭐 드릴 거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기분 그런 걸 느끼면서 침묵하는 거 이게 결국 인생이 아닐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말해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되게 어떤 포부라든가 이상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선생님은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건 내가 무슨 돈을 뭐 100억을 벌고 1000원을 벌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거랑 또 완전 별개인 거야. 내가 어디서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좌절되고 그냥 현실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면서 다시 내가 어떤 곳으로 본원으로 돌아간다는 뭐 그런 기분을 되게 시적으로 형상화했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구절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제 이 사평역이라는 작품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누구도 소외되고 있지 않아. 사평역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따뜻한 곳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되게 좀 역설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그렇지? 자, 또 내가 니네한테 S6까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S5의 이 무진객이라는 작품 좀 어땠어요, 여러분들? 뭐 실상 니네 학교 내신 같은 데서는 영상 수업이 워낙에 뭐 교과서에 많이 수록됐으니까 영상 수업에 뭐 만세전이라던가 아니면 3대 같은 작품들 뭐 그런 작품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그냥 천재라고 평가받았던 사람, 그냥 자질적으로 천재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김승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때 됐거든요. 내가 패드립을 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많아. 몸도 약해지고요. 패드립이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뭐 수능이든 간에 되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김승욱 씨가 이분이 20대 초중반에 천재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품을 2가지 정도 썼지. 그 중에 진짜 유명한 게 무진객이랑 서울 192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후대 김승욱 후대 작가들은 그 두 작품에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젊은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좀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를 받아. 근데 그 후로는 전 문단, 소설계가 아니라 전 문단에서 이 사람한테 너무 기대했는지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니네 김승욱 씨랑 뭐 관련 있냐? 없지? 그치. 우리 할아버지인데 이러면 내가 민망하잖아. 그치. 우리 할아버지 더 사실 건데 이러면 내가 민망하니까. 아직 살아계신 분이라서. 근데, 진짜 되게 천재야. 이분은 정말 천재인데, 보통 소설에서 시험에는 잘 안 나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현대입니다. 현대 소설가의 역량을 판단하는 제일 기준은 문체야. 이걸 영어식 표현하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소설가라고 생각하면 막 기발한 이야기, 흥미있는 사건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서사문학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랑 거의 괴를 같이 할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특이한 이야기 같은 거 없어. 어떤 문체에 담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문체가 좋다라는 걸 뭐 어떻게 시험에 내겠어요? 문체가 좋다라는 걸. 그렇지 않아? 근데 그냥 보면 술술 읽히면서 너무 잘 장면화되고 너무 인물의 어떤 심리에 공감하게 만드는 걸 이분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타고난 거야. 김승욱 씨는요. 니네가 이거를 읽어봤으면 모르겠지만 되게 길어. 엄청 만연체야. 근데 되게 술술술술 읽히면서 지금 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인물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문체라는 거는 시험에 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좀 특이한 문체가 나올 수는 있어. 예를 들면 니네 조세희 씨 알죠? 조세희 씨는 올해 되게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 조세희 누군지 알아? 누구지? 난제가 쏘아올린 장공수 신분. 그냥 그 동화적인 작가 경향에 있는 그분이 거기서 다 아주 예리하게 현실 비판했죠. 그분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시기도 참 예술이죠. 어떻게 땅 맞춰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올해는 되게 주목을 받으실 거야. 니네 내신도 그렇고 올해 수능에서도 저는 뭐 평가에도 수능에도 한 번은 걸릴 거라고 봐. 조세희 씨 작품이. 근데 조세희 씨의 난소공을 보면 극단적으로 짧은 문장이야. 그래서 혹시 스타카토 문체 이런 말 들어봤니? 그런 거는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 내가 니네한테 유미주의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예술적 경향으로만 봤을 때 어떤 예술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경향의 작가들이 가장 문학적 성취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말씀드렸어요. 시에서는 누가 있다 그랬지? 시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를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서정주가 독일한 시를 걸었을 때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혹시 누구? 김영랑이 있다고 그랬고 예, 이분이 어느 주택가도 되게 예쁜 시를 써. 오직 아름다운 말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소설에선 이효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기법적으로 보면 이분들 거의 그냥 탑이라고 보면 돼. 뭐 이효석의 작품은 거의 한 작품만 다뤄집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고등까지 다루긴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매미꽃 필무렵이라는 작품은 다 아실 거야. 우리나라에서 단편소설 중에 최고의 성취를 꼽으라고 하면 다 이효석의 매미꽃 필무렵을 꼽습니다. 이건 거의 한 편의 시야. 되게 어떤 비유적이고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묘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매미꽃 필무렵 혹시 아냐? 그 읽어보면 그 주인공이 그분이 허생원인가? 그쵸? 허생원 맞지? 그 사람은 되게 불우한 삶을 살지 않았냐? 근데 뭔가 그걸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삶도 뭔가 낭만적이고 살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게 되게 서정적인 문체에 담았기 때문이야. 서사적이라고보다 서정적인 느낌이 강하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체가 문제화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 하여튼 김승욱 씨는 그냥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간 다 동경하는 그런 느낌이지. 너 혹시 축구 좋아하니? 그럼 축구 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막 동경이 돼요? 그럴 수 있잖아. 축구 너무 잘하네? 좀 해? 못하진 않는구나.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예, 솔직히 잘 쓰는 편이었어. 그래서 그 서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다 지원해줬어요. 수업을 안 들어간 학점을 A를 주셨고 A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항상 놓고 가셨어요. 저는 밤새도 글만 쓰라고요. 예. 근데 진짜 그러니까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김승욱 전집이 있거든. 그 교수 연구실에 읽어보면 그냥 되게 무력감이 느껴지더라고. 아 이게 그냥 DNA가 다른 거구나. 예. 그래서 도망쳤어요. 못 쓰겠더라고. 졸라 부담스럽잖아. 내가 잘 되면 그냥 막 노트북이랑 이게 이거라도 좀 정제도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선생님 평범한 사람인데 김승욱은 진짜 약간 사람들이 동경에 맞지 않는 뭐 그런 분입니다. 자 시험에 4개는 염상성 같은 사람이 좋고요. 4개 많으니까. 그럼 더 질문할 거 없냐? 자 어쨌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가 그 교재 니네 숙제 오신 걸 먼저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여러분들 그 텐트 보신 것도 다 보셨죠?
지난 시간 테스트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비해서 좀 더 틀렸어. 그 3회 테스트 성격평가 요거 여러분들 문항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좀 이제 정리할 내용들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네, 질문 화장실. 자, 그래도 뭐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좀 내용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영상 수업에 3대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3대는 진짜 유명한데 항상 오답률이 높아요. 그게 내시든 수능이든 간에. 자, 3대 6번이요?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중심사건은 치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상운과 조위관과 조가의 떨거지들과 창운과 조위관이 이 치산과 관련된 각기 다른 욕망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제 좀 자보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넌 여기서 몇 번 썼니? 4번이요? 창운을 이 일로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창운이가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 거기 2페이지에 리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페이지 리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가면 이제 이게 창운이 한 말이죠. 그래야 결국 아저씨께서는 돈 1,000원 하나밖에 안 내놓으신다니까 나중에 뒷감당은 우리 발로 다 돌아다니면서 긁어모아야 할 셈이라네. 아니 말 내놓고 안 할 수 있나. 이래저래 빼골만 빠지고 잘못되면 시비는 우리만 만나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뭔가 지금 아저씨가 돈 1,000원 낸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창우는 아저씨가 돈을 어떻게 해? 더 많이 냈으면 좋겠는 거야. 알겠니? 왜? 그래야지 내가 고생을 좀 덜 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창운의 그 상운이라는 애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유 장안 사업하슈. 땡땡당 할아버지가 묘막 지어달라고 산소 앞에 성물이 없어서 호젓하다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게 합디가가 아니라 이 합디가도 마찬가지고 하십디가도 다 뭐야? 어떤 반감 같은 게 서려있는 어조죠. 땡땡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설퍼. 왜? 직계조상도 아니고 좀 파혼조상이니까. 예수교인이라 하여 자기 조상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밑줄 볼까? 부친이 새로 모신 10몇 대조 할아버지를 하니 할아버지랑 좀 낯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 그런 소리 아예 말게. 이거 창훈이가 한 말이죠. 자네는 천주학을 하니까 이런 일은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조상 없이 우리 손이 어떻게 퍼졌으며 조상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조씨도 그렇게 해서 남에 빠지지 않고 자자손손 번창해 나가야지 않겠나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창훈은 치산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치산을 해야 된다라고 봐. 다만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 돈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 조위관밖에 없어요. 그치? 그게 조위관이 돈을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는데 조위관이 돈을 덜 낸다니까 그게 불만인 거야. 그런 거 봤을 때 4번처럼 뭐야?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더 잘 될 거긴 해. 자자손손 우리도 번창할 수 있겠지. 다만 뭐라는 얘기야? 왜 돈을 갖고 있는 조위관이 돈을 덜 내냐는 거지. 여러분들 이 앞부분의 줄거리 같은 거나 이 중약 같은 거 보면 이거 잘 봐야 돼. 실판 봐.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줄거리 같은 거는 앞부분의 줄거리, 뭐 중약 부분의 줄거리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시는 경향도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보, 니네가 파악해야 될 정보가 가장 많이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봐야지. 아, 돈이라는 의관으로 벼슬을 산 조위관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배경이 일제강점기지. 니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벼슬이 있었니? 없었어.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외적인 걸 되게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 봉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족보인 대동보를 영대 돌을 쓰며 땡땡땅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자는 문중의 요구를 하고 나왔지. 이게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상훈 동그라미 치고 조창훈 동그라미 쳐보시면 니네가 여기서는 관계가 파악이 안 되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상훈은 조위관의 아들이고 조창훈과 조상훈은 그냥 사촌간, 육촌간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이름에 지금 훈이라는 어떤 돌림자를 쓰는 거 보면 알겠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영감도 결탄코 어숙한 사람은 아니다. 어숙이라니 거의 후반생을 샘과 주판 후 늙은 사람이었다. 이런 게 뭐라는 얘기야? 성격의 직접 제시야. 원래 자주 성가한 큰 부자들은 뭐 돈을 이렇게 크게 쓰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재벌 2세나 3세 이런 애들 어설프게 그러고 후손들은 돈을 막 써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되게 돈을 아껴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주판으로 늙었다는 게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벌겠죠. 되게 부자야. 이 사람 되게 부자야. 아?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면 쭉 내려가면 니은에서 한 5줄 내려가면 이런 말 나오죠. 그것도 죽을 날이 얄팍하여 가니까 XX 조시문 중에서 자기가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이 세상에 남겨놓아가는 기념사업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국 뭐라는 얘기야? 돈 1,000원 한 장 내놓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합해보고 6번에 5번처럼 뭐라는 얘기야? 중시조나 되는 셈쳐 뭐 기념사업 한다 해서 6번은 5번이 좀 적절하다고 봐야겠죠. 이해되세요? 그 3단한 작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단한 작품 이 염상섭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소설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염상섭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사실주의 소설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사실이라던가 현실이란 말이 문학 작품에 붙으면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 이 사실주의의 대가가 한 명 더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진건이야. 알겠니? 근데 아무래도 현진건 씨 작품은 조금 중학과정에서 많이 다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염상섭은 어떤 고등과정이라든가 내신 수능학 없이 많이 다룹니다. 대표작으로 이제 3대라는 작품, 그 다음에 만세전능, 교재 속에는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선 3대는 가족사 소설이야. 그러니까 보통 가족사 소설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라니까 진짜 3대는 나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정도는 나온다고 해요. 조부, 손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일단 이 가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겠냐? 갈등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세트 소설이야. 창작 당시의 어떤 현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말이 붙어도 역시 뭐라 하겠다.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사 소설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봐라. 니네 부모님이랑 갈등하는 경우가 있니? 그렇죠? 항상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갈등이 생겨. 선생님이 삼형제 중에 가운데야.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우리 아버지랑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엄마랑 형은, 그러니까 형이랑 동생은 엄마를 닮았어. 근데 형이랑 동생은 아빠랑 되게 잘 지내는데 내가 맨날 부딪혀요. 되게 닮았는데 부딪혀. 뭔가 아빠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아빠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도 웬만하면 그냥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안 맞아. 근데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또 뭐야? 갈등이 생기는 거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가치관의 차이는 다 있어.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그 소재가 결국 돈의 쓰임이야.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돈의 쓰임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3대라고 불리는 사람은 1대가 조의관이고 2대가 조상훈이고 3대가 조덕기라는 애야. 얘만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캐릭터, 유일하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덕기 친구 중에 병화라는 마르크스 주자가 있어. 빨갱이. 걔도 돈에 대한 욕망인데 이 사람만 없어요. 어쨌거나 의관은 상훈이 싫어. 예, 그래갖고 이 사람도 이제 아버지 다 아버지 돈이야. 다 아버지 돈.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사회사업도 많이 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부정적인 캐릭터가 이 과도기적인 분이 상훈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사회사업가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조의관이 조상훈을 토스하고 조덕기에게 유산을 맡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지. 결국에 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조상훈은 항상 약자야. 항상 약자야. 조의관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가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강자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는 얘기 집안의 명목상은 가장 큰 어른이지만 덕기가 돈을 다 갖고 있어. 또 약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 한 번 더 드릴 거거든요. 자, 거기도 3대 있는데 그 3대 세트는 되게 어려운 세트였으니까 좀 잘 고려해갖고 잘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또 질문하세요. 자, 질문할 게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두고 싶었던 개념들 뭐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거 없어요? 근데 니네 규원가는 배웠니? 안 배웠죠?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는 가사는 송민곡만 배운 거 아닌가?
그쵸? 근데 규현과도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좀 제가 빠르게 좀 정리해드리면 니네 이 백석의 정주성이라는 작품, 니네 학교에서 백석 되게 내신할 때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석의 시적 경향이랑은 좀 판이하게 다른 작품이 정주성입니다. 그럼 니네 이 작품은 어떻게 읽어야 되더라? 대응과 대비, 처음에 정주성이라는 시 제목이